이번 영상은 영상을 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까지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제가 양자역학을 이해한 척하면서 만들었고, 여러분이 이 어설픈 영상을 보고 어디 가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척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입니다. 빛의 최소 단위는 광자, 전자도 양자, 중성자도 양자, 양성자도 양자, 그보다 큰 원자 핵이나 분자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학은 힘과 운동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고전 역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전부 힘과 운동을 연구하는 과학이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자역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물리학이다.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연속적이다. 둘째, 불확정적이다. 셋째,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거시세계입니다. 현상이나 물체들의 규모를 맨눈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세계죠. 이런 거시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이 주로 쓰입니다. 사과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과 속도, 천체들이 규칙적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원리, 열이 가해진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죠. 고전역학은 연속적입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 때 사과의 위치는 연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천체들이 공전하고 자전할 때 천체들의 위치와 회전 기준도 연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열이 가해진 물의 온도 또한 연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렇듯 거시세계에 적용된 고전역학을 잘게 쪼개고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아니라 분자,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 원자핵, 전자, 중성자와 양성자까지 물리량의 최소 단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부터는 미시세계가 됩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때 양자역학이 쓰이는 겁니다.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연속성입니다. 땅으로 떨어지기 위해 운동하는 사과의 위치는 연속적으로 바뀌는데 운동하는 양자의 위치는 툭툭 끊기면서 불연속적으로 바뀝니다.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자역학에서 불연속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라고 묻는다면 미시세계의 양자들은 불연속적으로 툭툭 끊기면서 움직인다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불확정성이죠. 양자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확정도가 높아져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파동함수, 표준편차, 공식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게 쉽겠네요. 예를 들어 100도씨에 끓는 물이 컵에 담겨 있습니다. 컵 속에서 활발하게 운동하는 원자들의 운동에너지, 운동량의 총합이 온도로 관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컵에 담긴 물을 보고 100도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미시세계로 옮겨서 컵 속에 담긴 원자 하나하나의 운동 방향과 운동량을 알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원자는 1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자는 8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원자들이 각자 운동하는 방향도 다를 것이고 다른 원자들과 수없이 충돌하면서 운동 방향과 운동량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 벌써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죠? 심지어 이 원자들을 이루는 원자핵과 원자핵을 중심으로 또 제각기 운동하는 전자들의 위치까지 알아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쨌든 양자를 관측하려면 양자들은 무언가와 상호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관측, 직접 보기 위해선 양자는 필연적으로 무언가와 충돌해야만 하고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관측을 상호작용, 상호간섭이라고도 합니다. 사과의 가시광선이 충돌하여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사과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를 보지 않고 사과가 놓인 자리에 저울을 둔다고 해도 사과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거시세계에 있는 우리는 고전역학을 통해 사과를 관측하고 예측하여 그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론적이죠. 그런데 양자의 가시광선이 충돌하면 양자의 위치는 바뀝니다. 양자가 저울을 이루는 또 다른 양자에 충돌하면 또 위치가 바뀌죠.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건 결국 양자와의 상호작용이 됩니다. 관측하는 순간 결과가 바뀐다. 상호작용하는 순간 상태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이 컵에 담긴 양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양자들이 어떠한 영역에 걸쳐서 어떠한 좌표에 대해 어떠한 확률로 분포한다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고, 심지어 이것들이 불연속적으로 툭툭 끊기면서 지들 맘대로 순간이동까지 하고 다니니까 양자의 정확한 위치라는 걸 애초에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전역학의 결정론과는 대비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라고 묻는다면 관측하기 위해 상호작용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기 때문이다. 양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가 없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입니다. 양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다. 상보성이라고 하죠.
이걸 거시세계적 관점에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 이건 불확정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확정적이라는 건 양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상태도 의미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특징들이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확정성은 양자의 불확정적인 위치와 상태, 상보성은 양자의 불확정성 중에서도 양자의 이중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니, 관측하는 순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과가 바뀐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뭔 소리냐? 저도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문장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부정하고 싶다면 부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시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팩트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두 가지 실험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이중슬릿 실험,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인데요. 일단 이중슬릿 실험은 빛에 대한 탐구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이작 뉴턴의 이중 프리즘 실험에 의해 빛이 입자라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토마스 영이 실험을 하게 되죠. 슬릿은 길게 트인 구멍인데요. 여기에 두 개의 슬릿이 있습니다. 이중 슬릿이죠. 슬릿의 끝에는 양자의 흔적을 남기거나 검출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으며 이 실험 공간은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광자가 슬릿을 통과한다면 광자는 하나의 궤적을 따라 운동하므로 스크린에 두 줄만 찍힐 겁니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파동은 물결처럼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겹쳐서 간섭무늬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영이 슬릿에 대고 빛을 쐈는데 간섭무늬가 찍힌 겁니다. 빛의 정체는 파동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광전자, 광전효과라는 현상을 알리게 되면서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는 의견이 다시 지배적이게 되었고,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간섭무늬가 찍힌 건 너무 많은 광자를 쏘는 바람에 광자끼리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광자보다 확실하게 입자라고 여기고 있던, 심지어 입자라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전자를 쏴봤습니다.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죠. 전자는 확실한 입자니까 두 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간섭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입자인 전자가 도중에 파동으로 바뀔 리가 없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어떻게 만든 걸까요? 서로 간섭해서 만들어진 간섭무늬인데 슬릿 하나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무늬입니다. 전자 하나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기라도 한 걸까요? 분명히 하나를 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전자라는 확실한 입자를 확실하게 하나만 쐈는데 두 개로 복사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관측하면서 다시 전자를 쐈더니 전자가 갑자기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전자 하나가 두 슬릿 중 한 곳만 통과한 거죠. 관측을 안 했더니 다시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결론은 전자 하나가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하면서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뿐만 아니라 빛, 광자까지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광자와 전자보다 훨씬 큰 중성자, 플러렌 같은 분자, 플러렌보다도 큰 생체 분자, 아미노산 같은 것까지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 여부에 따라 상보성을 나타냈으며, 하나의 양자가 확률적으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미시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양자는 파동이자 입자다. 양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동시에 두 가지 상태가 혼재한다. 관측되는 순간 그 상태가 결정된다. 결과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 막 순간이동도 하고 하나가 두 개로 복사도 되고, 자기가 막 눈치 살살 보면서 입자도 됐다가 파동도 됐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당시 이런 양자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사고 실험이죠. 원리보다 논리가 중요한 사고 실험이므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차단된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양이, 독약이 된 유리병, 방사선 감지기와 연결된 망치, 1시간 뒤 50% 확률로 붕괴하는 방사성 원소가 있죠. 1시간 뒤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 방사선 감지기가 망치를 작동시키고, 망치가 유리병을 깨면서 독약이 퍼져 고양이가 죽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살아있겠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관측되지 않은 방사성 원소는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뒤 고양이도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혼재한다는 거냐? 너희들 말대로 이게 진짜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거시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야 한다. 미시세계든 거시세계든 똑같은 우주고 서로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관측하기 전까지 50%의 삶과 50%의 죽음이 중첩된 고양이라니, 우리의 관측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양이의 생존 여부를 알든 모르든 1시간 뒤 상자 속 고양이는 삶과 죽음이 이미 100% 결정된 상태다. 관측하기 전까지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혼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 What's happened, happened.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이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는 양자역학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양이 정도로 굉장히 큰 물체는 수많은 양자들의 상호작용 덩어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가 혼재하는 양자역학의 상보성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만의 괴상한 특징을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제격이었죠. 딱 봐도 수학보다는 고양이가 쉽잖아요.
미시세계의 현상을 거시세계의 관점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거시세계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다 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양자역학을 아는 척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는 척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Q&A를 나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